선생님 카메라 촬영이 좀 미숙합니다. 아, 예, 오늘 고택에서 듣는 인문학 강좌 166번째인데요. 오늘 영화 감독이신 노덕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 깨는 영화로라는 주제로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영국공항 파르케날의 이화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강좌는 선생님께 짤막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좌 중에 오간 말들도 좋은 강좌의 내용이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광양에서 오셨죠? 네, 광양에서 출발해서 왔습니다. 참 광양이 좋은 곳인데, 네. 광양에 어떤 영화제? 지금 광양에서 남도 영화제라고 올해로 2회째 맞이하는 영화제인데 이 남도 영화제가 좀 특이하게 보통은 이제 부천 영화제나 부산 영화제, 저도 지금 이게 올해 부산 영화제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한 도시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제는 좀 특이하게 남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매년 한 도시를 정해서 이제 새롭게 영화제를 이제 매년마다 여는 그런 좀 특이한 형태의 영화제. 그래서 작년에는 순천에서 했고 올해는 광양에서. 남도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네. 뭐 순천, 광양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네. 하는 거죠? 내년에 또 다른 도시에서 남도 안에 또 다른 도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남도면 전라남도? 맞습니다. 그 선생님의 아마 선배가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김재수 감독님? 재수? 네네네. 아시는지요? 김재수 감독님은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분이 대학 선배실 텐데 네. 거창에 와 계신데 거창에서 그 청사건 주제로 네. 청야 네. 주제로 하시고 얼마 전에 통영국제영화제 쪽에 이제 관계하시고 하셔가지고 예, 선생님 저희가 뭐 짤막한 몇 가지 질문 네. 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편의 영화가 보통 한 편의 영화가 만인의 심금을 울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편의 영화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줄기를 제대로 잡아 어둠 속 등대 같은 영화도 있겠고 또는 물줄기를 뒤틀어 오요의 역사에 도구로 복무한 영화도 있겠는데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대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라고 하면은 되게 좀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단한 어떤 정치적인 한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꾸게 되는 센세이셔널함을 일으켜서 그런 영화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재작년에 개봉했던 서울의 봄 같은 영화는 그 당시를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이 계엄 당시를 되게 생생하게 이제 느끼게 하면서 실제로 작년 12.3 계엄 사태 때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 몰려가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봄 같은 영화가 바뀔 수 있었던 작년에 어떤 역사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을 좀 다른 식으로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역할을 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뭐 오욕의 도구가 됐던 것도 영화나 예술이 사실 어떤 정치나 어떤 그런 도구로서 사용된 역사는 워낙에 길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뭐 3S 정책이라던가 이럴 때도 뭐 스포츠 섹스 스크린해서 그 사람들을 뭐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좀 이렇게 그런 도구로서 많이 이제 쓰여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큰 맥락에서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미시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 감독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시각이나 어떤 좀 이데올로기적인 거에서 훨씬 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조금씩 사람들의 의식을 바뀌게 만들면서
우리의 좀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예, 이 업을 하는데도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기획하고 뭐 각본도 쓰시고 연출하고 하면서 만들어낼 때 이것이 최종적인 소비자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지요? 물론, 예, 또는 뭐 물론이죠. 예. 그런 의도를 네. 가지고 계시기도 하는지요? 네. 어떻게 영향을 끼치겠다. 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이 업을 한 지 한 뭐 10년 이상 넘어가고 처음 데뷔작부터 해서 조금씩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변화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한 영화를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 있겠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는 하나의 좀 대화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치중해서 뭐 이야기나 캐릭터를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 닿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가 닿아야 된다기보다는 제대로 한 명이라도 가 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를 또 저 안에서도 이게 충분히 정리가 되어야지만 그게 그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영화를 기획할 때는 이 영화를 누가 보고 이 영화를 보기 전과 보고 난 후가 그분이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떤 감독의 손에서 나온 작품이 한번 딱 대중 가운데로 던져지면 영원히 기록되지 않습니까? 네. 그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 어떤 기록의 진중한 의미가 아마 깊이 각인하면서 근데 해야 될 이제, 작업 아닐까? 예, 근데 이제 사실 저 처음 영화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그 의미가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고 한 번 만들어내면 세상에 남는다라는 게 좀 무겁게도 다가오고 했었는데 조금 요즘에는 좀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게 그 스트리밍 시대가 되면서 수집하는 시대가 아니라 소모하는 시대 그리고 렌탈의 시대의 개념이 되면서 이게 기록이나 어떤 역사에 남겨진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모든 게 흩어지는 모두가 이제 수집의 개념이 없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최근에는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영화나 이런 매체들을 접근하게 되는 마음가짐도 좀 다르게 되고 그렇게 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을까요? 뭐 이건 되게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IMF가 시작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98학번인데 96년도부터 이제 그때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안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 좋아져서. 지금 생각하면은 좀 현실 도피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공부는 안 하고 하루에 3편, 4편씩 이제 집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밤새도록 이제 영화를 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이제 눈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인데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만들고 카메라 뒤에서 지휘하고 있는 감독의 존재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장래 희망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과로 진학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뭐 어떤 다른 뭐 국문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거를 하다가 영화 감독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부터 영화과를 들어가서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영화 연출만 계속 좀 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영화를 그냥 많이 봤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게 현실 도피적인 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좀 힘들었던 시절에 IMF 시절에 그게 좀 많이 영향을 끼쳤죠. 그때. 그 현실을 도피해서 무엇을 찾아서 영화 속으로 끼어들었습니까? 무엇을 찾아서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현실 도피기 현실을 잊게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영화를 시작하면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있고 최소한 2시간 동안은 그 이야기에 빠져서 이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치 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되게 짧은 어떤 그 텔레비전 속이나 아니면 그 스크린 속의 여행이긴 하지만 그 순간순간 되게 다른 세상을 갔다 온다라는 것이 그때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나와 보고 난 후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사람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이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저렇게 보더라도 저렇게 보는 선에서 이제 거치는데 영화를 직접 만드는 감독이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건 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영화를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의 심지로 삼는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가 있는지요? 있다면은 왜 그였고 왜 그것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영화라는 게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이제 만나서 당신의 인생 영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가끔 하잖아요. 네.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마다 그 취향에 따라서 너무 다른 각색의 이제 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금 대답하기가 곤란한 게 워낙에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한 명을 좀 꼽거나 한 작품을 꼽거나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은 할리우드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들이 할리우드 영화였으니까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새로운 화법, 새로운 문법을 갖고 있는 영화 감독들이 막 이제 데뷔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대표적으로는 타란티노라거나 코엔 형제라거나 지금은 완전히 거장이 된 분들이 그때 데뷔를 하던 시기였는데 그 문법이 이전에 할리우드에서 그 통용되던 그런 대중적인 그 화법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개인적인 이게 어떻게 영화라는 게 큰 돈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 화법을 되게 용감하게 구사해서 대중한테 보여준다라는 게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이 이제 할리우드에서 나오고 또 기타노 다케시라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코미디언 출신의 감독들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대단한 사람만이 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영화 감독이라는 게 그냥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나에게 있으면은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현실화 시켰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10년 동안 이제 영화 쪽 작업을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힘든 어떤 결정이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선배 영화인 네. 중에 어떤 분이 어떤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있었을까요? 선배 영화인. 근데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소속감이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후배 사이가 되게 돈독하다거나 다 각자의 개인 사업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조언을 해주거나 이렇게 끈끈한 어떤 소속감이 있거나 이런 직업군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개인과 개인에서 이제 힘을 준다기보다는 그들이 만들었던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감독으로서 선배 여자 감독들은 나보다 더 힘든 환경이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이런 생각도 그때 그 당시 만들었던 영화를 보면서 좀 다시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좀 어려움이나 그리고 모두가 이거 데뷔작은 사실 하늘이
좀 도와줘야지 가능하다라는 말이 영화계엔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마음을 비우고 운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선배 그러니까 선배 감독들이 만들었던 영화들, 이 영화들을 보면서 좀 겸손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계 문화사에서 한국의 문화가 참 독특한데요. 문화사에 기록될 만한데 그 세계인이 결핍한 것 또는 갈구하는 무엇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영화에 주목해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영화계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오리지널리티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무슨 얘기냐면 리메이크 영화라거나 아니면은 만화 원작이라거나 소설 원작이라거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화만을 위한 이야기, 영화만을 위해서 생겨난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기획이 되고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한국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도 웹툰 원작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그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게 좀 떨어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검증된 이야기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된 이야기를 보려고 한다라는 거는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좀 지기 싫어한다라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란 나라는 좀 아시아의 라틴처럼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제 이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 스스로는 모르고 있지만은 그들한테는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걸로 새롭게 보여지는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할리우드에서도 마블 영화라든가 이런 시리즈만 계속해서 나왔었고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새롭게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영화나 이런 매체들이 독특한 캐릭터나 이제 이야기들에서 옛날에 그들이 되게 추구했었던 오리지널리티를 좀 다시금 보고 있는 시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영화계에서 한국 영화를 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좀 달라진 건가요? 네, 많이 달라지고 저도 많이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그리고 사실 그 세계 영화라고 옛날에는 정말 한국이라고 하면 변방이었고 근데 실제로 그 할리우드나 여기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 한국 분들도 많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포용력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국 감독들을 찾아서 미국에서 같이 일하자라는 제의도 많이 오고,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해주세요. 그 한국을 보는 세상? 네, 네. 그 시각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옛날에는 그냥 잘 모르는 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네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네. 요새는 뭔가 되게 새롭고 되게 좀 자극적이고 신기하고 이런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봐주고 계신다. 그래서 한국 거라고 하면은 우선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최근에 지금 이런 경향은. 그래서 제 주변에도 미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모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 업계에 와서 감독이나 작가들 많이 미팅하러 다니시고, 그래서 이런 경향이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지면은 더 활발하게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적인 컨텐츠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기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그만큼 세계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기까지 참 앞서 거쳐간 한국 영화인들의 참
숨은 네. 그런 눈물, 아픔, 뭐 그런 노력들이 참 많이 쌓여서 네.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한데 사실 저는 이거는 모든 공은 저는 한국 관객이 특히 되게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또 댓글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그 높은 기준에 이제 부응하려다 보니까는 한국 콘텐츠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한국 콘텐츠를 찾고 한국 인력들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몇 년 전에 사실 원래는 그 중국에서 이게 원래 시작이 됐거든요. 중국 영화 시장이 한국 영화인들을 대거 뭐 초청을 한다거나 해서 그쪽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는 제안이 많이 왔었고 실제로 중국에서 많이 일을 하셨었고요.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중국을 좀 넘어서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그리려는 세상은, 영화에서 그리는 세상은 어떤 색일까요? 또 그 색은 무엇을 향하는지요? 이 감독님들은 각 구도를 잡을 때 네. 색깔에 참 예민하시죠? 색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어떤 색을 항상 뭐 염두 둔다든지, 그 색깔이 어떤 세상을 향한다든지, 나름대로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이제 네. 물어보신다면은 그러니까 감독들마다 본인이 이제 지향하는 영화적인 어떤 영화적 색깔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까지 만들어 왔던 영화들도 그렇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들고자 하는 영화들도 그렇고 다 그 현실에 좀 배경을 두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는 완전히 판타지적인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저는 늘 이제 저의 영화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나의 영화를 보고 본인의 현실과 대입해서 그 안에서 좀 뭔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바꿔서 하면은 저한테 이제 당신한테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색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실이라는 게 좀 답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한 명을 보더라도 되게 복잡한 존재잖아요, 사람은. 세상도 되게 복잡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빨간색, 뭐 파란색, 뭔가 선명하지 않은, 뭔가 좀 합혀져 있는 되게 좀 흐리멍텅한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흐리멍텅한 색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회색이라는 것도 누군가는 그 안에서 미묘한 녹색도 캐치하고 미묘한 노란색도 캐치하는 그런 회색이 있듯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조금 다른 색깔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현실 속에 온갖 색깔이 버무러진, 네. 그래서 된 회색. 네. 예. 그 어떤 색깔을 주제로 만들어지는 영화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근데 사실 영화라는 게 굉장히 다각도로 생각을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제가 이번에 이제 광양 그 남도 영화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도 영화제에 제가 그 갖고 간 영화 재작년에 만들었던 이명세 감독님과 함께 옴니버스 영화를 만들었던 게 있는데 더 킬러스라는 영화였어요. 한 20분짜리 짧은 단편인데 그 영화에서도 가장 그 촬영 감독님과 이야기를 한 게 색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메인 색깔을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사실 살인 청부업자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살인 청부업자가 이제 하청을 받는데 커다란 에르메스 백에다가 돈을 가득 담은 이제 쇼핑백을 이제 주면서 이제 살인 청부를 의뢰한 장면이 있거든요. 에르메스 백이라는 게 주황색이 되게 대표적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상류층을 좀 뜻하는 좀 주황색과 하청을 가는 영화다 보니까는 그 주황색이 좀 보색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 그래서 메인 공간을 숲에서 일어나는 공간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영화라는 게 영상을 다룬 거다 보니까 촬영 감독님이나 이제 미술 감독님이나 어떤 색깔을 주 재료로 우리가 이 영화를 구성할 것인가는 늘 영화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영화 만들 때 감독님들도 어떤 색깔, 이 영화의 전체를 관통한 어떤 주된 색깔을 생각하시는군요. 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또 관계에서 또 좋은 말씀 네. 해주겠습니다. 네.